미 전역 41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를 보여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올리고 코로나 검사 계획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 전 타결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89만 8천 건으로 늘어나 일자리와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유권자들이 조기 직접 투표에 대거 몰리면서 이미 1,500만 명이나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백인 유권자 비율이 76%에서 67%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이민 유권자들의 비율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전역인 41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를 보여 3차 확산이 시작됐다는 초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서부 산간 지역에서는 1, 2차 때와는 또 다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월과 7월에 이어 10월 중순에 3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거의 전부인 41개 주에서 새 코로나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서부와 서부 산간 17개 주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개 주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노스와 사우스다코타, 몬타나 등 서부 산간의 17개 주는 1, 2차 때와는 크게 다른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하루 새 감염자들이 5만 명을 훌쩍 넘어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하루 감염자들은 5만 2천 명을 기록했다가 14일에는 5만 9,75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들은 1차 때인 4월 10일 3만 2천 명, 2차 때인 7월 19일 6만 7천 명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 14일 6만 명에 육박한 것이어서 3차 확산이 시작될 것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동북부 지역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는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630명 늘어나 전체 13만 3,550명의 확진자와 3,883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체에서는 사망자들이 크게 늘지 않고 있으나 최근 2주 동안 신규 감염자들과 양성 비율, 입원 환자들이 늘고 있어 3차 확산이 시작됐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존스홉킨스 대학은 경고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도 코로나 3차 확산 조짐이 뚜렷해져 여행 제한 조치와 야간 통행 금지 등이 재부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를 최근에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올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코로나 검사 계획 요구도 수용할 것으로 밝혀 선거 전 최종 타결과 시행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에 2조 2천억 달러 안팎으로 총 규모를 올려 제시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의 달인으로 자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통 큰 거래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선거 전 타결과 시행을 매듭짓는 마무리 단계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에 대해 가장 최근에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비즈니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올릴 것이냐는 물음에 분명 더 올릴 것이다. 그보다 높일 것이며 이를 근로자들과 미국민들에게 더 많이 보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You would go higher. How much I higher would, you go? and the Republicans will too. Because we like stimulus, we want stimulus, and we think we should have stimulus because it was China's fault. It would go to the worker. It would go to the people, directly to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협상에서 민주당 하원 안에 2조 2천억 달러 안팎으로 올려 새로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요구한 전국적인 코로나 검사 계획 수립에 대해 그 문제는 마이너한 사안인데도 과장됐다며 우리는 그 문제로 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폭 수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We're not going to let the testing issue stand in the way. That we'll fundamentally agree with their testing language, subject to some minor issues. This issue is being overblown. We need to get money to the American public now.
the people that are most hurting. 문우신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 검사와 접촉자 추적에 750억 달러, 백신 개발과 배포에 280억 달러 등 헬스케어와 관련된 예산으로 1,78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은 상태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최후 승부수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워 금명관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백악관은 공화당 상원을 설득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백악관은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 등 대규모 구약 조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2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만 결집하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합세해서 선거 전인 10월 중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최종 가결해 시행하려 전력 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89만 8천 건으로 늘어나 일자리와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000만여 명으로 120만 명 줄어들었으나 해직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미국의 실직 사태가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8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5만 3천 건 늘어난 겁니다. 특히 7주 연속 한 주에 80만 건 내지 90만 건 사이를 기록해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말부터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으나 8월 29일 88만 4천 건, 9월 5일 89만 3천 건, 9월 12일 86만 6천 건, 9월 19일 87만 3천 건, 9월 26일 84만 9천 건, 10월 3일 84만 5천 건, 10월 10일 89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별 기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0월 3일 현재 1,001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에 1,120만 명에서 120만 명 줄어든 겁니다.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일터에 복귀하는 근로자들과 새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이 셧다운되면서 지난 3월과 4월 2달 동안 일시 해고됐거나 무급 휴직 조치됐던 2,020만 명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 복귀했으나 아직도 1,070만 명은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주별 기본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계약직까지 합하면 전체 실직자들은 2,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실직자들은 트럼프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마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6주간 지급을 완료하고 소진됐기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에 빠졌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해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내년 1월 중하순까지 주당 400달러 내지 600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한 요소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우편 부재자 투표 대신에 조기에 직접 투표하는 데 대거 몰리면서 선거 3주일 전에 이미 1,500만 명이나 투표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 조셉 바이든 후보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직접 투표와 함께 선거 당일 투표로 만회할 수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11월 3일 대선을 위한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에 일대 변화가 벌어지면서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 이전에 직접 투표소에 나와 조기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해 선거 20일 전 현재 이미 1,500만 명이나 투표를 마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과반은 11월 3일 선거일보다 먼저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 대신에 직접 지정된 투표 장소에 나와 투표하는 조기 투표에 더욱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우편 투표에 8천만 명이나 참여해 4년 전보다 2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일까지 배달이 안 돼 개표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거 조기 직접 투표에 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조기 투표자들을 분석해보면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셉 바이든 후보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에서는 선거위원회에 회신된 우편 투표용지의 70%가 민주당원들이었으며 조지아주에서는 조기 직접 투표자들의 40%는 흑인, 56%는 여성이어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이든 캠페인 본부는 11월 3일 선거 당일 밤 압승을 거둠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선거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채 승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격전지 3곳에서는 선거 당일 밤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의 잠정치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들 3곳을 석권하는지 즉각 판명 날 수 있고 3곳 석권이면 압승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선거본부의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개표하는 노스캐롤라이나는 11월 3일 투표를 마감하는 저녁 7시 30분에, 플로리다는 저녁 8시, 애리조나는 동부 시각 밤 10시에 잇따라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의 잠정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초반부터 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3곳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석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선거본부에서는 민주당원들의 열기보다 훨씬 높은 공화당원들의 87%가 트럼프에 한 표를 던지고 61%는 선거 당일 몰려나올 것으로 답하고 있다며 11월 3일 그간의 여론 지지율과는 판이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백인 유권자 비율이 76%에서 67%로 꾸준히 감소했고 그 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이민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민주당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트라팔가 그룹의 설문조사에서는 흥미롭게도 히스패닉계 유권자 43%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유권자들이 늘어도 반드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단서를 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백인 유권자 비율은 76%에서 67%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유권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히스패닉계는 2000년에 유권자의 7%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13%로 급증했습니다. 아시아는 한때 유권자의 2%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최소 4%를 차지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년 이상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백인 유권자들에 비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백인 유권자들은 지난 10년간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에서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인 플로리다에서는 비백인 유권자 비율이 지난 18년 동안 26%에서 39%로 증가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비백인 유권자 비율이 25%에서 37%로 증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건과 같은 다른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백인 유권자 비율이 감소했으며 비백인 유권자 비율이 3에서 7%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미국은 2040년까지 약 1,500만 명의 새로운 외국인 유권자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유권자들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49%,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45%를 차지했습니다. 이민 유권자들 중에서는 트럼프 31%, 클린턴은 64%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흥미롭게도 히스패닉계 43%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소수계 유권자의 53.8%는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에 라틴계 유권자의 58.5%가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없지만 트럼프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더 강력한 이민법을 원했고 지금의 이민법이 엄격하다고 답한 사람은 18.3%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설문조사에서는 라틴계 인구의 69%가 코로나 사태로 거의 모든 이민을 폐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뉴스가 실시한 6월 초 여론조사에서 라틴계 민주당원의 54%는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라틴계 유권자의 60%는 군대에 순응했습니다. 꽤 많은 라틴계 유권자들이 국경을 확보하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 리뷰는 이런 현상에 대해 모든 이민자, 라틴계 흑인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모든 라틴계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들을 수사하는 것 때문에 공화당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가계 재정도 파탄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내야 돈은 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의 그 재정 부채 같은 것을 줄여보거나 또 탕감받을 수 있을지 크리스나 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 특히 사업이 문을 닫았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득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되거나 렌트비를 내야 되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은 닫았는데도 그 리즈 비용은 또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지만은 어려운 게 상당히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모게지 페이먼트나 렌트비 같은 것을 못 냈을 때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빚이랑 리스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분들은 크레딧 카드 연체가 되고, 일단은 일을 못 나가시니까 furlough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잡을 더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local bill도 local bill이지만 federal bill 쪽에서도 이제 많이 우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런 빌들이 지금 이제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qualified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지금 당장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랜드로드면 랜드로드, 크레딧 카드 컴퍼니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 해가지고 우리가 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득은 떨어졌는데 내야 될 크레딧 카드는 미니멈 페이먼트 내기도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선은 납부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이런 구체적인 좀 구호 대책이 좀 있나요? 그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조금 더 너그럽게 defer payment, minimum payment을 defer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내고를 했을 때에 그 페이먼트를 나눠서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은 그렇게 지금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조언을 주시는 분야가 있다면은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파산은 조금 더 너무 좀 가격, sort of extreme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채무의 빚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좀 recover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debt negotiation이에요. 그래서 debt negotiation이라는 건 내가 이제 credit card bill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불의 빚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빚에 대한 거를 파산은 안 하고 조정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stallment payment, 그 다음에 이제 pennies on the dollar, 그러니까 10만 불이면은 예를 들어서 3만 불을 내드리게끔 해드리면은 그 대신 이제 그거랑 bankruptcy의 큰 차이점은 debt negotiation 할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세요. 오케이? 아무리 installment payment을 하더라도 우리가 갚아가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bankruptcy 보통 했을 때는 chapter 7 같은 경우에는 있는 빚을 다 탕감을 받는 거고요. 네. 10만 불이 이제 개인 부채가 있어요. 신용카드 쓴 거라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빚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불 정도로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회사마다 또 이제 그 사람 크레딧 체크도 하고 애셋 체크도 하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고 인컴이 얼마나 되고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다 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한 분 중에 한 30만 불 빚이 있었는데 3만 불에 해결해 드린 분도 있으세요. 네.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이 빚 부채 조정을 받으면 이제 크레딧 점수가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건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쓴 경우에는 어차피 벌써 그 스코어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그 부채 조정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파산을 했다가 하면은 뭐 7년인가 10년인가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크레딧 점수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부채 조정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다시 또 회생을 해서 크레딧 점수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고 이제 분할 납부를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bankruptcy를 해도 사실은 물론 그 뭐 7, 8년 그렇게 정도 안 걸리고 bankruptcy를 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다시 bankruptcy를 몇 년 동안 못 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융자 프로그램도 보면은 한 3년 안에 또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2, 3년 안에 벌써 크레딧 카드 다 쓰시고 또 집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도 또 사시고 하시니까 내가 빌려서 잘 갚기만 하면은 크레딧은 괜찮아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지금 그 bankruptcy를 하신다든지 지금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크레딧보다는 지금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큰 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지금 채무 조정과 파산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뭐 우선은 채무 조정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제 파산 법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조언을 주신다.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채무 조정을 원하셨다가도 bankruptcy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컴이 없으시거나 목돈을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채무 조정을 받으셔도 그 돈을 내시지 못할 경우에는 어차피 bankruptcy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채무 조정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컴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서 bankruptcy는 하시기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는데 뭐 paid off 된 집이라든지 에퀴티가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분들은 캐시아웃을 이용을 해서 또 그 채무 조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일단은 채무 조정을 받아서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조금이라도 좀 있느냐 거기에 좀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